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동네의 작은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였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스스로 말하기는 조금 나쁘끄럽지만 젊었을 적 저는 꽤나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아줌마가 다 되어버렸지만요. 덕분에 주변에서 자주 소개가 들어왔었고 남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모도 직업도 모두 평범해 보였던 남편에게 별 관심이 가질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소개를 거절했지만 남자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꼭 만나고 싶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해 결국 자리가 만들어졌죠. 그렇게 만난 남편은 제 예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화가 정말 잘 통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남의 횟수가 늘어났고 결국 남편과 저는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언제나 한결같이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라고 느낄 정도로요. 사실 지금까지 너한테 못했던 말이 있어. 내가 다니던 회사 실은 우리 아버지 회사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깜짝 고백을 해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꽤나 알아주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이었다니. 평소 남편은 씀씀이도 무척 검소했고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나 차도 모두 그리 비싼 것들이 아니었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털어놓게 되어 미안하다며 저를 속일 생각은 없었지만 혹시나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부담을 가질까 쉽사리 얘기를 꺼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슬슬 둘 다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기에 남편의 프로포즈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저는 프로포즈를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조금 복잡했거든요. 프로포즈 해준 건 정말 기쁜데 나 당신하고 결혼할 자신이 없어. 당신 집안 수준에 맞춰서 혼수며 예단이며 해갈 형편도 안 되고. 이것 봐. 내가 너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지금껏 얘기 못 꺼낸 거야.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사치스러운 분들도 아니고 네 집안 사정 얘기하면 잘 조율해 주실 거야.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 부모님께 얘기 꺼내보기나 했어? 분명 나 같은 며느리 싫어하실 거야. 난 평생 시부모님 눈치 보고 살 자신 없어. 미안해. 남들이 들으면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저는 정말 남편의 집안 배경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부잣집 며느리라니 생각해 본 적 없는 자리였고 분명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저 같은 조건의 여자를 며느리로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가, 내가 널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아니? 우리 아들이 어찌나 네 자랑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던지. 듣던 대로 너무 예쁘구나. 부모님께서 딸을 아주 잘 키워주셨어. 식은 언제 올리는 게 좋을까? 되도록 빨리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유 뭐 내 정신 좀 봐. 그러고 보니 식 날짜는 여자 쪽에서 잡는다고 하던데. 우리 때야 그냥 어른들 시키는 대로 만났으니 내가 뭘 알겠니. 원하는 날짜로 잡아서 알려주렴. 남편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결국 잔뜩 긴장한 채로 처음 만나뵈러 간 시부모님께서는 제 상상 속 부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명품을 온몸에 휘감은 채 어딜 감히 너 같은 년이 우리 아들을 넘봐하시며 물이라도 얼굴에 끼얹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요.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처럼 다정하고 소탈하신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첫 만남부터 저를 몹시 예뻐해 주셨어요. 집이며 혼수며 시댁에서 전부 준비해 줄 테니 넌 걱정 하나 할 필요 없다면서요. 형편이 넉넉한 쪽에서 더 쓰는 거지. 아가,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우린 그걸로 됐다. 예물 예단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결국 다 거칠애일 뿐인데.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너무나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식장을 알아보던 중 시어머니께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식장 아직 안 정했지? 그 신라 호텔로 했으면 하는데. 얼마 전에 호텔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참 좋더라고. 요즘 다들 호텔에서 결혼하잖아. 괜찮지? 시어머니의 물음에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답하기는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많은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식장의 가장 작은 홀들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고 집과 혼수는 남편이 모두 마련해 올 테니 그 외에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이나 잡다한 비용들은 모두 제 쪽에서 부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결혼식이라니 제가 부잣집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제 수준에 맞춰서 시댁에서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남들 보는 눈이라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제 쪽 하객들은 몰라도 시댁 쪽 하객들은 사업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가난한 주머니 사정 탓에 싸구려 예식장의 작은 홀을 선택하려 했던 제가 몹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역시 남편과 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일종의 경고를 하시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눈치가 있다면 이쯤에서 남편을 포기하고 알아서 물러나라고요. 저 사실은 어머니께서 호텔에서 결혼식 했으면 좋겠다 하시네. 오빠도 알다시피 호텔 결혼식은 한두 푼이 아니잖아. 이런 말 꺼내는 건 정말 구차하고 부끄럽지만 혹시 어머니께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솔직하게 말해줘. 결국 저는 한참을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만 하다가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게 호텔 결혼식 얘기를 꺼내셨다. 결혼식 비용 등은 내가 부담하기로 한 걸 어머니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말씀을 꺼내신 건 혹시 알아서 나가 떨어지란 얘기냐. 내가 지금 눈치 없이 오빠 옆에 붙어 있는 거냐.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 제발 솔직하게 말해달라. 그동안 혼자서 생각해왔던 것들을 쏟아내듯 말했고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크게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뭐야. 요즘 기분 안 좋아 보이더니 그런 고민하고 있었어? 이상한 부자들 나오는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어머니께서 벌써 호텔 예약 다 하셨어. 너한테 허락 구하려고 전화하셨던 걸 텐데 어머니도 참 헷갈리게 말씀하셨나 보네. 요즘 드레스는 언제 보러 가냐고 나한테 얼마나 보채는지 너 부담스러울까봐 먼저 연락도 잘 못하시겠다고 하더라. 남편의 말에 그동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시부모님을 오해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남편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의 집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주부셨습니다. 아주 풍족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지냈던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뒤로는 더욱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학원에서 일하며 벌어오는 월급으로는 저희 세 식구의 생활비며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당연히 저축은 꿈에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무의식 중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나 봐요. 풍족하고 행복해 보이는 남편의 가족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제 자신과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건데 장모님 말이야 1인실로 옮기시는 거 어때? 장인어른도 그쪽이 편하실 것 같고 우리 신혼집이랑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면 자주 찾아뵙기도 좋을 것 같은데 네가 불편해하지 않으면 비용은 우리 집에서 부담할게. 남편은 저의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며 사람은 누구나 힘든 상황에 처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니 앞으로는 본인이 제 곁에 머물며 행복한 생각들만 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이면 본인의 가족과 같다며 앞으로 저희 어머니의 병원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남자가 존재하다는 게 정말 믿겨지시나요?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와 남편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덕분에 태어나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처음 타본 비행기가 어찌나 신기하던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시댁에서 구해주신 신축 아파트에서 살림을 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댁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구하면 제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파트를 구해주려 하셨지만 저는 꼭 시댁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며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의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병원과 시댁의 중간 지점이 되었고 저는 틈만 나면 시댁에 찾아가 얼굴을 비추고는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딸처럼 몹시 예뻐해 주셨고 남편은 본인보다 부모님들과 더 친한 것 아니냐며 장난 섞인 질투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내 동생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나도 어제 전해 들었어. 전에 얘기해 준 적 있지? 외국에서 유학 중인 여동생이 있다고. 남편에게는 외국에서 유학 중인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 얼핏 지나가듯 들었던 기억이 있었지만 남편도 자세히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고 시부모님께서도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적이 없었기에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차였죠. 그런 여동생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니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어찌됐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의 귀국날이 되었고 귀국을 축하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반가워요. 오빠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어찌나 놀랐는지. 어떤 여자를 데려왔나 했더니 집안이 좀 가난하다고 들었는데 부잣집으로 시집와서 좋으시겠어요? 시누이는 어렸을 적부터 외국에서 지낸 탓인지 몹시 직설적이었습니다. 뭐든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고 그런 화법 탓에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무례하게 들릴 때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애가 나쁜 뜻은 없는데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해서 문제라며 난감한 기색을 비치셨습니다. 첫 만남부터 못 사는 집안이니 부잣집으로 시집와서 좋겠다느니 이런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는 시누이가 당연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며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날이 갈수록 시누이의 행동은 점점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어머, 엄마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오늘 밖에서 점심 드시고 오신다던데. 괜히 헛걸음하셨네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분명 시어머니와 점심 약속을 하고 찾아간 시댁이었는데 집에 있던 시누이는 시부모님께서 밖에서 점심을 드시고 오시기로 했다며 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않고 제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 반찬들을 시누이에게 전해주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아가, 같이 점심 먹자더니 왜 반찬만 두고 갔어? 급한 일이라도 있었니? 네? 분명 아가씨가 어머니 밖에서 점심 드시고 오신다고. 그래? 이상하네.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잠깐 집안 마트에 다녀온 거였는데. 아쉽게 됐구나. 점심은 다음에 같이 하자. 처음 한두 번은 내가 예민한 거겠지, 실수였던 거겠지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다분한 고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누이는 굳이 저희 친정 이야기를 언급하며 시댁에서 병원비까지 다 내주니 좋겠다느니 언니는 양심이 있으면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느니 제 심기를 건드렸고 저는 그럴 때마다 시댁에서 해주신 것들에 정말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사할 예정이니 저희 부모님 얘기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했지만 시누이는 귓등으로 듣는 듯 매번 같은 얘기를 꺼냈죠. 시부모님께서는 이상하리만큼 시누이에게 관대하셨고 시누이가 제게 무례한 말들을 쏟아낼 때도 시누이를 탓하시기보다는 저에게 참고 넘어가달라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늦둥이 딸이라도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했지만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며 화를 꾹 눌러 삼켰죠. 하지만 시누이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시부모님께서 주신 카드로 매일같이 명품을 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러 다녔는데요.
새벽마다 시댁이 아닌 저희 집을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리곤 했어요. 덕분에 자다 말고 일어나 만취한 신우이의 뒤치다거리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게다가 신우이는 속이 안 좋으니 콩나물을 넣고 해장국을 끓여달라, 본인이 들고 온 쇼핑백들을 시댁으로 옮겨달라, 제게 뻔뻔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어쩌다 한 번이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하겠는데요. 이건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네요. 저희 집이 무슨 호텔도 아니고 매일같이 오셔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민폐라는 생각 안 드세요? 민폐요? 겨우 국 좀 끓이고 심부름 몇 번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언니는 시집 잘와서 시부모한테 딸처럼 예쁨 받고 가난한 친정부모 병원비까지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만 살잖아요. 오히려 언니야말로 우리 가족한테 민폐 끼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시부모님 얼굴 봐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참겠네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그렇게 저는 신우이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앉혀놓고 그간 참았던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당신 여동생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가족 모임 때도 그렇고 시댁 찾아갈 때마다 나한테 막말하는 거 너무 듣기 싫었지만 참았어. 대놓고 나 무시할 때도 시부모님 생각해서 이해해보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 한유 취급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아가씨한테 왜 그렇게 쩔쩔매는 거야? 가끔 보면 아가씨가 이 집 상전인 것 같아. 나 앞으로 이렇게 못 살겠어. 화병 날 것 같다고.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사실 당신한테 말 못했던 게 있어. 내 동생 우리 집 친딸이 아니야. 알고 보니 신우이는 시댁 식구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출산하신 이후로 꽤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둘째를 임신하셨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늦둥이에 시부모님께서는 몹시 기뻐하셨고 아이는 예쁜 공주님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온 정성을 다해 딸을 키우셨고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 두 돌이 지났던 딸은 산책 나가는 것을 몹시 좋아했기에 시어머니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은 딸과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가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 음주운전 차량이었지. 어머니께서는 크게 다치지 않으셨지만 동생이 타고 있던 유모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 당연히 그 안에 타고 있던 동생도. 어머니께서는 사고 이후로 한동안 완전히 폐인이 되셨어. 본인이 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사고 이후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사고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딸이 사용하고 있었던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셨고 하루 종일 딸의 물건들을 매만지고 또 매만지며 멍하니 앉아있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죽은 딸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고 결국 시부모님께서는 딸과 비슷한 나이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신우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죽은 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신우이를 친딸 이상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키우셨고 신우이 또한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신우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왜 가족 사진에 내가 모르는 애가 있어? 신우이는 우연히 죽은 딸과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께 그에 관해 물어왔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물음에 시부모님께서는 당황하셨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라고 생각해 신우이에게 죽은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는 사실 입양아이고 너를 데려오기 전에 언니가 한 명 있었으며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다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우이는 몹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동생은 완전히 엇나가기 시작했어. 본인이 죽은 언니의 대체제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지. 일부러 이름까지 똑같은 아이를 데려왔으니. 본인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신우이는 몹시 예민해졌습니다. 남편과 조금만 차이를 두고 대해도 본인이 친딸이 아니라 입양아이기 때문이냐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고
나한테서 죽은 딸 노릇을 기대하지 말라며 가족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죽은 딸이 그리운 마음에 너를 데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 신우이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애쓰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부모님과 신우이의 사이는 멀어져만 갔고 신우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시던 시부모님께서도 점점 지쳐가셨다고 합니다. 나 유학 보내줘.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먼저 유학을 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시부모님께서는 크게 내키지 않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혹시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까 싶어 신우이가 원하는 대로 유학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유학을 떠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외국에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유학 도중 몇 번이나 이제 그만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한다는 뜻을 내비치셨지만 신우이는 단호하게 돌아갈 마음이 없다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돌연 귀국을 한 것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오랜만에 만난 딸이 어색하기도 하고 여전히 미안한 마음에 신우이의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모두 묵인해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니고 아가씨께서도 다 큰 성인이시잖아. 아가씨 한 명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고통받아야 돼? 시부모님께서도 할 만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렸을 적에야 충분히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사리분별을 할 나이도 됐고 입양하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차별하며 키우신 것도 아니잖아. 난 어렸을 적부터 오히려 나보다 동생을 더 이뻐하신다고 생각했거든. 물론 내가 동생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나도 오빠한테 말하지 않았던 얘기가 있어. 아가씨께서 입양하라니 조금 신기하긴 하네. 실은 나도 입양하거든. 제 말에 남편은 너무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놀라셨나요? 저도 참 사람 운명이란 게 얄궂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또 다른 입양아를 만날 줄 몰랐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무정자증이셨고 그 사실을 결혼 후 꽤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자식을 바래오셨고 결국 양가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입양해 키우셨다고 합니다. 저는 신우이보다 더 어렸을 적에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고 생각했고 어쩌다 제게 큰 소리를 치시면 내가 친자식이 아니어서 그렇구나. 괜히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고 제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꾸준히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병으로 갑작스레 쓰러지시게 되었고 아픈 몸으로도 언제나 본인보다 제 걱정을 먼저 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점점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굳이 먼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전 정말로 저희 부모님이 친부모님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가씨, 저랑 얘기 좀 해요. 아가씨가 입양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입양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시댁 식구들하고 피도 섞이지 않아놓고 뭘 그리 신우이 노릇했냐 따지기라도 하시려고요? 아니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아가씨는 제 시누이예요. 시댁 식구들하고 한 가족이고요. 아가씨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잘 알아요. 온 가족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부모님께 언제라도 버림받을 것 같고 두렵죠? 그쵸? 뭐예요? 언니가 뭘 한다고 갑자기 위로하는 척하는 건데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저도 입양아예요. 누구보다도 지금 아가씨 심정 잘 알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었거든요. 제 말에 신우이는 상당히 놀란 눈치였습니다. 설마 하니 제가 입양하라고는 신우이도 생각조차 못했었겠죠. 그렇게 저는 신우이에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는 하지 않았던 더 속 깊은 얘기들까지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를 듣던 신우이도 나중에는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부모님이 그럴 분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자꾸 그 사진의 아이 얼굴이 떠오르고 부모님께서 나를 볼 때마다 죽은 언니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이라도 언니와 다른 모습 보이면 날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유학을 떠난 거예요. 도망치듯. 저도 가족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없는 동안 가족들은 저를 잊고 셋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질 않았죠. 솔직히 한국에 돌아온 것도 언니가 제 자리를 뺏을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가족들 사이에 제가 돌아올 자리가 사라질까봐. 언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도 부모님께서 언니를 너무 예뻐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언니가 제 자리 뺏어간 것 같아서 너무 미워서. 미안해요, 언니. 아이처럼 엉엉 우는 신우이를 저는 말없이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시부모님과도 저와도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로는 신우이는 저를 거의 친언니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과거의 일들은 모두 잊고 신우이를 동생처럼 챙겨주었어요. 언니, 저 결혼하려고요. 언니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시아버지께서 소개해준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었고 저와도 간간히 만나 식사를 함께하곤 했어요. 회사에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겨우 3개월 정도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과 남편도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신우이는 강경했습니다. 결국 신우이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고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신우이의 남편, 그러니까 시매부는 선한 인상의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시매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고상하시고 사근사근한 분이셨습니다. 급하게 성사된 결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우이가 괜찮은 남자를 데려온 것 같아 조금 안심이 되었죠. 결혼하고는 시댁으로 들어가려고요. 평생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살아왔으니 이제부터라도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시댁에서 지내다가 남편이랑 같이 돈 모아서 독립할 거예요. 부모님께서 얻어주시겠다는 아파트를 뒤로하고 본인 발로 시댁으로 들어가겠다니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이셨지만 신우이는 이번에도 강경했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예고했던 대로 결혼 후 시집살이를 시작했고 시부모님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부모님께 신우이가 어디 시집살이 당하고 살 성격이냐며 오히려 큰소리 떵떵치며 잘 지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농담 섞인 위로를 드렸죠. 그러나 시부모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신우이는 시댁에 들어간 뒤로 연락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식사를 같이 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 대화를 나눌 만큼 친밀한 사이였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결혼 생활이 즐거우니 친정 식구들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신우이가 결혼한 후 연락이 너무 없다며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의 걱정을 들을 때면 저도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긴 했지만 신우이 성격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도 남으리라 생각했어요. 언니, 잘 지내요? 제가 그동안 연락을 너무 못했죠.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서요. 언니,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했나 봐요. 아니에요.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괜히 걱정하실까 봐요. 곧 구정인데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는 신우이를 붙잡고 무슨 일이 있냐 물었지만 신우이는 설에 만나 이야기하자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찜찜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이의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맘 같아서는 당장에 신우이 시댁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괜히 신우이가 곤란해질까 싶어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설 당일이 되었고 만나서 이야기해주겠다던 신우이는 친정에 찾아오기는커녕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신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남편과 함께 신우이를 찾아가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차였습니다.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친정에 가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돌변해서는. 갑작스레 걸려온 신우이의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고 소스라치게 놀란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급하게 차에 올라타 신우이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손발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신우이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그동안 신우이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과거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신우이의 집 앞에 도착했고 사정없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문 안쪽은 묵묵부답이었고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며 당장 이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에 부르겠다 고래고래 난리를 치고 나서야 문이 열리더군요. 동네 시끄럽게 왜 이러십니까? 교양업계. 아내는 지금 아파서 못 나갑니다. 몸 괜찮아지면 연락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열린 문 뒤로 얼굴만 내민 심애부는 상견례 때와 몹시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선해 보이던 사람이 너무나 표독스러운 얼굴로 변해 있더라고요. 이미 눈이 돌아갔던 남편은 그런 심애부를 사정없이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집 안에는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신우이의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씩씩대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나무 빗자루가 나동그라져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저희와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바로 경찰을 불렀고 저와 시부모님은 쓰러져 있던 신우이를 부축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우이는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머리에도 큰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면 곧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절했던 신우이는 의식을 되찾았고 저와 시부모님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우이도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시부모님의 품에 안겨 오열을 했습니다. 신우이의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직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우이와 단둘이 있을 때만요. 시매부가 없는 자리에서는 신우이에게 막말을 쏟아냈고 가끔은 손찌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우이는 그런 대우를 참고만 있을 성격이 아니었기에 바로 시매부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고 시매부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처음에는 신우이의 말을 믿어줬다고 합니다. 시매부는 신우이의 시어머니께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시라 부탁을 드렸고 시어머니께서는 시매부 앞에서는 사람 좋게 웃으시며 네가 뭔가 오해를 했나 보다. 우리 며느리랑 내가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하며 뻔뻔하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또 신우이와 단둘이 있을 때 겨우 그걸 못 참고 그새 내 아들한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냐고 내가 그런다고 누나가 깜짝할 것 같냐 큰 소리를 떵떵 치셨다고 합니다. 신우이가 밥을 차려드리면 국이 너무 짜다느니 반찬이 맛이 하나도 안 난다느니 별트집을 잡으시며 전부 싱크대에 버리시고서는 시매부가 집에 돌아오면 국이 좀 간간하다 한마디 했더니 신우이가 그렇게 불만이면 드시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직접 차려 드시던지요. 하며 반찬들을 전부 싱크대에 버렸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신우이는 어머니께서 직접 버리신 거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호소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고부 갈등에 시매부도 지쳤던 건지 제발 그만들 좀 하라며 신우이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던가요. 시매부는 언젠가부터 신우이보다는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좀 참아라. 나이도 있으신 분을 그렇게까지 이겨먹고 싶냐. 생각해보니 당신이 어머니한테 너무 예의 없게 굴긴 했다 등등 매사에 신우이 탓을 했고 그런 시매부의 마음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시어머니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도 신우이는 평소와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께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웬 깁스냐며 어쩌다 다치셨냐 여쭤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우이는 영문을 모른 채 시어머니와 그 앞에 서 있던 시매부를 번갈아 쳐다봤고 시매부는 몹시 화가 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당신 오늘 아침에 계단에서 어머니 밀었다는 게 진짜야? 그래놓고 회사에 늦었다고 나 몰라라 나가버린 거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계단에서 어머니를 밀치다니. 나 오늘 아침에 어머니 뵌 적도 없어.
그만해라. 며느라가가 바빠서 급히 나가다가 나랑 부딪혔는데 기억을 못하나 보다. 회사에 늦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난 괜찮다. 신우이는 정말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당연히 신우이는 그날 아침에 시어머니를 계단에서 민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시매부는 본인의 어머니께서 자해 공갈을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우이의 말을 모조리 무시해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소름 돋는다. 지금까지 내 앞에서 그렇게 억울한 척 사람 좋은 척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당신 말을 조금이나마 믿었던 내가 바보지. 너란 여자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시매부와 신우이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생각했던 신우이는 결국 집안에 시어머니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신우이와 둘이 있을 때 드러나는 시어머니의 본상을 카메라에 담아 시매부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죠. 신우이의 시어머니께서는 다리에 깁스를 하신 뒤로 신우이를 더욱 본격적으로 부려먹기 시작했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내가 따뜻함을 가져오랬지 언제 뜨거움을 떠오랬어? 누구 혀 다 데일 일 있어? 당장 다시 떠와!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폭언과 폭행을 쏟아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고 신우이는 시매부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이게 당신 어머니의 실체다. 그동안 당신 앞에서만 착한 척하며 날 모함한 거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매부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뒤였고 당신이 어머니를 협박해서 찍은 영상일지 어떻게 아냐며 설령 진짜 어머니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 하더라도 다 자업자득이라고 난 더 이상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신우이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 번이나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친정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었던 거였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서 천천히 이혼할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 후 처음 맞는 구정이 되었고 신우이는 시어머니에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는진 모르겠지만 절 싫어하시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네요. 저도 더 이상 이런 집안에서 이런 취급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사람인 만큼 열심히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던 것 같네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라져 드릴 테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들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나 이 소식을 쌍수들고 환영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서는 신우이의 말에 갑자기 눈빛이 확 돌변했다고 합니다. 신우이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라졌죠?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넌 평생 이 집에 학혀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해야 하는 운명이야. 알아?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방 한켠에 놓여있던 나무 빗자루를 집어드셨습니다. 신우이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신우이를 따라 빗자루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신우이를 때렸고 넌 아무데도 못 간다며 다시 한 번만 그런 말을 짓거렸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악을 썼다고 합니다. 이러다 정말 맞아 죽을까 너무나 겁이 났던 신우이는 간신히 방에서 빠져나와 급하게 제게 전화를 걸었고 그 모습을 발견한 시매부가 신우이의 전화를 빼앗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저희가 전화를 받고 신우이를 찾아오기까지 신우이는 계속해서 나무 빗자루로 얻어맞고 기절을 했던 겁니다. 속에서 정말 천불이 났고 그 미친 여자와 시매부를 잡아다 당장이라도 똑같이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신우이를 폭행했던 시어머니는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폭행이 일어났던 현장에 경찰을 불렀고 여러 명의 증인과 병원 진찰 기록도 있었기에 고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매부는 그저 가정에서 일어난 작은 불화에 무슨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냐며 앞으로 독립해서 신우이와 둘이 살 테니 이혼 소송이며 형사 고소며 모두 취하해달라고 부탁했고 물론 그 택도 없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던 시매부는 신우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와 협박성 짙은 발언들을 했고 이에 분노한 시아버지께서는 바로 시매부의 회사에 연락해 시매부를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신우이와 심애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애초에 시아버지께서 신우이를 그 회사에 소개시켰던 이유가 회사 사장과 아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었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리 없었던 심애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자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흥분하셔서 잠시 이성을 잃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몹시 후회하고 계시고 가슴 깊이 반성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아내를 해하려는 생각은 없으셨을 거예요. 머리 내리치신 건 어쩌다 보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평생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매일같이 병원에 나타나 바지가랑이를 잡고 오열하는 심해부를 사정없이 발로 걷어타시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반성한다는 여자가 병원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느냐며, 물론 찾아온다 해도 딸을 만나게 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너무나 괘씸하다. 너 같은 놈에게 한때나마 딸을 믿고 맡겼던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지금 당장 너를 찢어 죽이고 싶은 걸 참고 있으니 당장 꺼지라면서요. 저에게는 언제나 한없이 다정하신 시아버지셨기에 그렇게 무서운 시아버지의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가 병원에서 몸을 회복하는 동안 소송과 고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당연히 소송의 결과는 저희 쪽의 압승이었습니다. 시매부는 신우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던 점과 시어머니의 폭력을 방관하고 동조한 제목이 인정되어 엄청난 위자료를 내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휘둘렀던 나무빗 자료가 흉기로 인정되어 존속 특수폭행죄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죄가 입증되더라도 기껏해야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는지 실형이라는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펄펄 뛰는 꼴이 정말 짐승이 따로 없더라고요. 시매부, 그러니까 신우이의 전남편은 그 뒤로 동정업계 회사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던 모양이지만 당연히 서류에서 전부 탈락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의 손길이 닿는 모든 회사에 신우이의 전남편은 블랙리스트로 등록해 놓으셨거든요. 그 업계에서는 꽤나 큰 손으로 유명하신 분이라 아마 신우이의 전남편은 아주 구석진 시골이 아닌 이상 일을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시아버지께서 눈에 불을 켜고 벼르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 끝까지 그 남자를 쫓아다니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한단면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딜 가든 가정폭력법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니겠죠. 이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가정폭력범이라는 소문이 쫙 퍼져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내 딸에게 손대놓고 겨우 위자료와 깜빵살이로 끝날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라며 평생을 고개도 못 들고 살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렇게 도움 청할 곳 하나 없는 상황에 하나 있는 가족인 어머니조차 깜빵살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삶이 막막하겠어요. 애초에 본인이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요. 전부 자업자득이죠. 신우이는 몸을 전부 회복하고 나서도 한동안 폭행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신우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저희 가족의 마음은 정말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신우이는 워낙 천성이 밝은 사람이라 금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쉬던 회사도 다시 나가고 평소처럼 농담도 하기도 하고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죠. 언니, 저 이제 다시 결혼 같은 건 안 하려고요. 평생 부모님 곁에서 살 거예요. 그래요. 아가씨가 그러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솔직히 나 같아도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결혼 잘한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그닥 와닿지는 않네요. 언니는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시잖아요. 저희 시부모님 같은 시댁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정말 운 좋은 사람이지. 아니요. 언니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운이 좋은 거예요. 언니 같은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언니가 제 새언니라 너무 좋아요. 오빠가 언니 같은 좋은 여자 만나 아이도 낳고 부모님한테 손주 안겨드리는 효도는 다 할 테니 저는 죽어 늙을 때까지 부모님 모시면서 효도할래요. 신우이의 장난스러운 말에 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전 정말 운이 좋은 여자인 것 같아요.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이런 시댁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시댁의 계속된 지원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작년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가장 좋은 병실에서 가장 좋은 치료를 받으며 지내셨으니 낫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어머니께서 쾌차하셨다는 소식에 시부모님께서는 마치 본인 가족의 일처럼 몹시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며 평생 동안 이 은혜 잊지 않고 보답하면서 살겠다고 오열하는 저에게 시부모님께서는 고개를 가르저 오셨습니다. 은혜 같은 거 베푼 적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네가 우리 집안이 된 것만으로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너 같은 복덩이가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르겠다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매해 명절마다 저희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한 가족처럼 식사를 합니다. 다 같이 모여 맛있는 걸 먹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희 가족들과 같은 평화와 행복이 깃들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최근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볼까 하는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생각했는데 순서대로 있었던 일을 말해볼까 해요. 저는 섬에서 태어났는데 제주도처럼 큰 섬은 아니고 남해에 있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저는 섬에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바다에서 해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이모가 같이 섬에 있어서 이모 집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사촌 동생들도 돌보며 살았어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돌아가신 지 오래라 가족이라고는 이모네밖에 없었습니다. 이모부와 이모는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서 외롭고 부모가 없어도 악착같이 버텼던 기억이 나요. 이모 부부는 그래도 제가 섬에 있는 중학교까진 나오길 바랐으나 제가 거절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나 싶기도 했고 공부로 성공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었죠.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고등학교는 섬 밖을 나가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 그것도 걱정이었고요. 이모네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부모님을 빨리 잃어 세상의 쓴맛을 빨리 알게 된 상황이라 그냥 제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이모 부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모부와 이모는 어린 게 무슨 그렇게 철이 빨리 들었냐고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적어도 얹혀 살면서 민폐는 끼치지 말자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바다에 들어가는 게 일이라 매일 수영을 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바다가 참 좋았습니다. 헤엄쳐서 안으로 잠수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물론 돈이 없어서 시작하게 된 일이지만 즐기면서 하려고 했죠.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해녀 일을 점점 덜 하면서 생선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모부와 이모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일을 했는데 저는 이모부가 새벽부터 나가 고기를 잡아오면 그걸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육지로 배송하는 배에 가져다주는 일을 했어요. 이모부가 배에서 내려서 정리하면 그걸 이모와 빨리 선착장으로 가져가서 팔고 남은 건 동네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관광 오는 사람이 제주도처럼 많진 않았어도 그래도 종종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생선회를 팔기도 했고요. 그렇게 23살까지 이모 집에서 살다가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거창하고 대단한 과정은 아니고 그냥 육지와 우리 섬을 연결하는 배의 선장의 아들이었어요. 생선을 열심히 가져갔는데 원래 알던 최 씨 아저씨가 아니고 뭔 잘생긴 총각이 있길래 안 보는 척하며 봤더니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첫눈에 반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완전히 믿습니다. 보자마자 반해서 그날 이모에게 저도 모르게 아까 그 선장 아들 잘생겼다고 하니까 이모는 깔깔 웃으며 드디어 제가 시집 가는 거냐고 좋아했어요. 그 뒤로는 이모부와 이모의 적극적이고 막무가내적인 면모로 제가 들이대서 사귀었습니다. 최 씨 아저씨한테 이모가 저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외모라고 세뇌하고 이모부도 돌아다니면서 우리 조카가 인물도 예쁘고 성격도 착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아냐고 주입식 교육을 했어요. 그 덕도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표현했더니 최 씨 선장 아저씨의 아들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는 그렇게 사귀게 됐답니다. 그 시절엔 사귀면 그냥 바로 결혼이었는데 그 작은 섬에서 제 결혼에 참석하겠다고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다 배를 타고 육지로 와서 결혼식에 참석해줬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고향인 섬에 터를 잡았는데 처음엔 저도 육지로 가서 살까 고민했지만 남편은 제가 가족이 이모밖에 없으니 육지로 오면 외로움을 탈 수도 있다고 일부러 섬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잘 버텼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면 항상 활짝 웃으시며 반겨주셔서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웃게 됐어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섬에 오면 저와 남편은 이모부 배에 생선들을 옮기고 장사도 하며 살았습니다. 이모부에게 낚시를 배워 남편은 같이 배를 타고 나가서 생선을 잡기도 해서 이모부가 참 뿌듯해 하셨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사남매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더 인생이 행복해졌는데 이모는 그런 저를 보며 남편 하나는 잘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진짜였는데 남편은 저한테도 잘하고 이모한테도 잘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참 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첫째는 아들, 둘째와 셋째는 딸, 막내는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아이들을 키우려고 안 그래도 바쁘게 살았는데 날이 갈수록 남편과 저는 밤낮 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이모는 조카들이 다 자라서 육지로 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손주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제 인생 최초의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날은 겨울이었어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단 날이라 아직도 꿈에 나오는 날이랍니다. 겨울에 배를 타는 것은 위험하고 또 너무 추워서 나가는 것을 꺼리는데 이모부와 남편은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한다며 새벽에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남편이 잠에서 깨지도 못한 채 눈을 감고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뭐라도 먹이려고 부엌에서 삶은 달걀을 까서 입에 넣어주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달걀을 다 먹은 남편에게 물도 주고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이모네 집에서 저녁에 고기 구워 먹기로 했으니 이모부와 적당히 잡고 들어오라고 했었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알겠다고 웃으며 사남매를 차례로 이마에 뽀뽀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간 남편과 이모부는 그렇게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슬퍼하는 이모를 옆에 두고 저는 막막함에 눈물을 흘리지도 못했어요. 날씨가 안 좋아서 다들 배에 타지 말라고 마을에서 말이 많았는데 그날이 기회라고 이모부와 남편이 고집을 부려 나간 거라 남 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모와 저는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남편을 잃고 너무 슬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더 힘든 것은 제 밑으로 남겨진 4명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모는 남편을 잃은 충격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었고 그런 이모와 4명의 어린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저 하나였답니다. 그때 우리 애들 나이가 진짜 어렸는데 첫째는 초등학교에 다녔고 나머지는 미취학 아동이었으니 얼마나 어렸는지 아시겠죠? 저와 이모가 하던 일이 이모부와 남편이 고기를 잡아오면 그걸 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육지로 와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섬을 떠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숨이 막혔어요.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을 자랐고 남편이 떠난 곳도 바다라서 그 바다를 건널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하게 이모는 이모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고 삶을 스스로 마감했어요. 유난히 사이가 좋았던 부부라 주위에선 하늘에서 만나려고 그랬다고 저를 위로했는데 저는 그런 이모를 이해하면서도 더 막막해진 현실에 밤하늘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섬에서 혼자 사남매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 믿어요. 남자가 집에 없으니 혼자 힘든 일은 다 하고 또 아무리 닥치는 대로 일해도 사남매에 먹을 것을 간신히 구하고 나면 또 금세 바닥을 보이는 통장을 보면 너무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더 심해졌는데 제가 아무리 시장에서 일하고 남의 집 일을 대신하고 돈을 벌어도 돈이 모자라 쌀을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도저히 밥을 먹을 돈이 없어 감자와 고구마로 애들 끼니를 대신하고 저는 먹지도 못한 날이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위에선 제가 안쓰럽다고 저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할머니들이 팔고 남은 생선들을 주고 밭에서 키운 당근이나 상추를 주지 않았으면 저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다행히 이모네와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라 주민들이 제 상황이 안타깝다고 챙겨주셔서 그 덕에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자 한 알이라도 생기면 제가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주려고 종일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집에 가면 꺼내서 4조각으로 잘라 아이들에게 주곤 했었죠. 나중에 그걸 알고 옆집 순이 할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서 자기 앞에서 먹고 가라고 고구마를 꺼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버텨야 새끼들도 버틴다고 몸을 잘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시장에 가서 나물도 팔고 생선 장사도 돕고 남의 집 청소도 하며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저를 쓰라고 광고하고 다니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몸이 망가질 정도로 아팠는데 병원에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가지 않았어요. 약국에서 하도 약을 사 먹으니까 약사 어르신이 저보고 먹으라고 한약도 주시곤 했죠. 남편이 죽었을 때 막내 나이는 돌도 안 냈을 나이라 개를 업고 시장에서 생선을 자르고 있으면 아이가 울어도 달래주지도 못했어요. 그걸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쓰러운지 생선을 사주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다 초등학교에 보내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사는 게 힘들고 아이들을 키우며 여기저기 빌린 돈이 많아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돈을 벌어 그 빌린 돈을 갚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못 먹어서 제 몸은 가면 갈수록 말라졌고 나중엔 안 먹는 상태가 익숙해서 하루에 감자 2-3알이면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쉬는 날은 있지도 않았고 어쩌다 일이 없던 날이 오히려 심적으로 더 힘들어서 일부러 식당 앞을 기웃거리며 설거지할 사람 필요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사장님이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제가 어떻게든 돈을 벌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아이들 덕분이었어요. 제가 먹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 배가 부르고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이들 먹일 과자를 살 수 있었으니 동기부여는 확실히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 첫째 아들한테 저는 동생들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장남이었고 공부를 잘해서 섬에 있는 학교였긴 했지만 늘 전교 1등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니 남의 집에서 걸레로 바닥을 닦다가도 아들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전교 1등이란 소리는 워낙 작은 섬이니까 금세 소문이 퍼졌는데 저에게 그렇게 힘들게 키우더니 그래도 저렇게 아들이 잘 컸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옆집 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첫째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더니 너무 기뻐하시며 고등학교는 섬에 없으니 중학교를 졸업하면 꼭 자기가 있는 육지로 아들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갔더니 꼭 첫째 아들은 육지에서 고등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중학교만 졸업하기엔 너무 아깝다고 저에게 강력하게 말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때 그 시절엔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 아니 사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 이모부가 바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바다로 갔던 분이세요. 아무튼 아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에서 두각을 보이고 시아버지가 계신 육지로 가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저에게 아이들을 혼자 키우기 힘드니 꼭 한두 명은 본인에게 보내라고 매년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본인에게 가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아들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어느 정도 제 인생이 풀리나 싶었는데 인생이 진짜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바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가던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왜 제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생을 빨리 마감하는 건지 너무 슬퍼서 어디 원망할 대상이 없나 찾아봤는데 그냥 제 팔자가 그렇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힘든 형편에도 며느리가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고 안쓰럽게 여기며 섬에 와서 번 돈을 저에게 어떻게든 주고 가셨던 분이라 너무 슬펐습니다. 남편도 잃고 남편의 유일한 가족도 잃고 제 곁에 남은 어른이라곤 한 명도 없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막막했던 것은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시아버지와 살면서도 공부를 잘해서 전교에서 성적이 높아 학교에서 기대하던 학생이었어요. 섬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아들은 공부하려면 계속 거기서 다녀야 했는데 돌봐줄 어른이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섬 생활을 정리하고 거기로 가자니 가서 일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거고 과연 일을 바로 구할 수 있을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섬을 떠나는 것이 한 번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섬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라도 있지. 육지엔 시아버지와 첫째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너무 작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은 바로 둘째 딸이 육지로 가는 거였어요. 제가 고민하느라 고통스러워하자 둘째는 자기가 공장에 다니며 오빠가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고맙고 미안했지만 차마 또 그러지 말라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둘째는 첫째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시아버지가 남긴 집에서 살며 공장에 다녔습니다.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서 그 돈으로 첫째의 학비를 보태고 도시락까지 싸주며 둘째는 본인이 엄마처럼 오빠를 돌봤어요. 저는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둘째에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저도 섬에서 셋째와 막내를 돌보며 열심히 돈을 벌어 어느 정도 모이면 육지로 보내면서 첫째와 둘째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첫째는 둘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국립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아이들만 집에 있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부모 없이 공부해서 똑똑한 국립대에 입학한 아들도 자랑스러웠고 그런 오빠를 지원하겠다고 혼자 공장에 다니며 열심히 일한 둘째 딸도 자랑스러웠어요. 국립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랑했는데 옆집 순이 할머니는 그렇게 개같이 고생하더니 드디어 인생이 풀린다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첫째가 대학에 입학하고 셋째도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 본인도 첫째 오빠처럼 고등학생이 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해서 저는 둘째에게 양해를 구하고 셋째도 그 집으로 보냈어요. 둘째는 동생들이 크면 언제든지 보내라고 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막내 빼고 다 육지에 있으니 섬에서 죽어라 일해서 돈을 모으면 바로 집으로 보내고 어떻게든 더 착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일을 많이 하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일수록 타지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이모 부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도 않았답니다. 또 힘들어도 육지에서 공부하는 셋째와 공장에 다니는 둘째 딸을 생각하니 힘들어할 시간도 없었어요. 가끔 시간을 내서 막내 손을 잡고 육지로 가면 역시 아이들끼리 사니까 집안은 깨끗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더 주기적으로 집을 찾아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도 많이 만들어 놓고 다시 막내와 섬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그 시절은 우리 가족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안겨줬어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대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타며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둘째가 번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일부러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에 합격해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에 입학한 아들은 우리 집안에 대들보였어요. 제일 똑똑했고 아들 말이라면 동생들도 잘 들어서 저는 아들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고 아들은 섬으로 찾아왔는데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했는데 미용실에서 일하던 아가씨였습니다. 둘째가 옆에서 저한테 저 사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고 속삭였는데 워낙 믿음직하고 우리 집의 구세주였던 첫째 아들이 고른 여자니까 저는 싫은 소리 없이 결혼 허락을 하게 되었는데 며느리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 저는 반대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아들도 아마 며느리가 비슷한 가정환경이라 끌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서로 집안에 어른도 없고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고 하기에 저는 아들의 선택이니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육지에서 결혼하는데 저는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참느라 힘들었어요. 남편이 생각나고 돌아가신 이모와 이모부도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제 과거도 생각나고 남편과 이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초등학생이던 첫째가 어느새 커서 결혼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꾸 우니까 옆에서 둘째 딸은 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기쁜 날이니 울지 말고 즐기라는 말에 진심으로 첫째 아들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할 때 신혼집을 해주려고 그동안 죽어라 모았던 돈을 줬는데 첫째는 저에게 며느리와 서울에 간다고 했어요. 대학을 졸업했으니 서울에 가서 직장을 구하고 살겠다는 말에 저는 알겠다고 하며 마침 그때 막내가 고등학교에 갈 나이라 서울에서 살 집을 구해줄 테니 막내와 같이 살 수 있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신혼이라 며느리 눈치가 보인다며 거절해서 둘째와 셋째가 있는 곳으로 막내를 보냈는데 이 일로 둘째는 첫째 부부를 저에게 많이 욕했어요. 아니 엄마, 해도 너무한 거지. 나는 자기 공부 편하게 하라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도와줬는데 자기는 어떻게 막내랑 같이 못 산대? 둘째 딸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첫째 말대로 신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막내는 결국 둘째, 셋째와 같이 살게 됐어요. 아이들만 육지로 보내고 저는 열심히 생선을 팔고 해녀 일도 다시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돈이 생기기만 하면 한 달에도 몇 번씩 돈을 보냈고 육지로 가는 배에 타서 아이들 집에 가서 살림도 봐줬어요. 순이 할머니는 저에게 그러면 차라리 육지로 가서 살라고 하셨는데 저는 바다를 죽어도 떠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둘째 딸은 육지에서 지내다 사위를 만나 결혼했는데 동생들이 걱정된다고 사위를 그 집으로 데려와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 때도 저는 모아두었던 돈을 건넸는데 딸은 그 돈 보고 저보고 쓰지 말고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셋째와 넷째도 고등학교를 나왔고 막내 아들은 첫째처럼 대학에도 가게 됐습니다. 둘째 딸은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고 셋째 딸은 시장에서 식당 일을 도왔고 넷째 아들은 대학에 다니게 됐던 거죠. 저는 이제 편히 쉬려는 둘째 딸의 말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며 돈을 모으고 모이면 보내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육지로 오라고 계속 말했는데 이미 익숙해진 생활이고 섬이 좋아 떠나지 않았죠. 와중에 서울로 간 첫째 아들은 일이 바쁜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겨우 하면 일이 바쁘니 나중에 연락한다고 하고 용기 내어 찾아가려 해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첫째가 대학까지 졸업하고 사업을 한다니 저도 쉴 수가 없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해녀 일도 하고 시장에 가서 생선을 팔았어요. 저한테 주민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대학도 가고 앞길 찾아갔는데 왜 아직도 일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짐이 될 수 없다고 답하며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첫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섬에서 진귀한 미역도 챙기고 육지에 가서 몸에 좋다는 온갖 음식을 다 챙겨 서울에 가기도 했어요. 아들 부부에게 폐가 될까 두려워 자고 올 순 없으니 정말 딱 얼굴만 보고 음식을 내려놓고 바로 왔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드디어 손주를 보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것들을 다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 커서 대학도 가고 결혼해서 손주를 낳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첫째로 딸을 낳고 둘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마다 전 며느리가 친정이 없으니 직접 가서 산후조리를 해주고 미역국도 끓여줬습니다. 섬에서 가장 질 좋은 해산물도 가져가고 용돈도 주고 오곤 했어요. 첫째는 남매를 낳고 둘째는 딸자매를 낳았고 셋째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결혼하는 것을 보고 혼자 남편 산수 앞에 가서 자랑하기도 했었죠. 사촌 동생들에게도 연락해서 아이들 자랑을 했더니 저보고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잘 풀리기 쉽지 않다고 하는 말에 눈물이 고여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식들 걱정에 하루도 쉴 수 없는 날은 계속되었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 몸은 챙길 나이가 되어 잘 살고 있어도 엄마 마음이라는 게 항상 아이들이 걱정되기 마련이잖아요. 아마 자식 있는 부모라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크면서 저는 더 바다로 헤엄쳐 들어갔고 일어나는 시간도 더 빨라졌어요. 그렇게 돈을 모으고 모아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면 어찌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연락도 하지 않고 섬에 혼자 있는 저를 찾아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딸은 어디에 두고 왔냐고 물으니 말을 돌리기에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들 부부를 보고 당연히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으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급하게 맞이하고 밥을 먹이자 아들은 입을 열었는데 하는 말이 손자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손자 나이가 그때 5살이었는데 자기 사업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지금 일에만 매달려야 하는데 며느리는 딸의 미국 유학을 위해 같이 출국해야 해서 손자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아 괴롭다며 얼굴을 마구 찌푸리는 첫째 아들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5살 손자를 언제까지 봐야 하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단 손녀를 따라 며느리는 출국하니 안 되겠고 아들은 자기 사업이 안정되면 바로 아들을 찾으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혹시 모아놓은 돈이 있냐고 자기가 나중에 잘 되면 꼭 갚겠다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윤서 미국 유학이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집사람까지 따라가는데 줄 돈이 없어서 괴로워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모아둔 통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가난한 형편에도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간 아들이라 돈을 지원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통장을 첫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우는 손자를 달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손자를 업고 돌아다니니 주민들이 첫째 아들의 아들이냐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4명의 아이를 키웠던 경험이 있어서 손자를 섬에서 혼자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섬을 떠나며 동생들에게 굳이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금방 들키게 됐어요. 둘째 딸이 저를 보겠다고 찾아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위와 둘째 딸을 맞이했더니 떡하니 제가 손자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둘째 딸은 첫째 욕을 마구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첫째 며느리를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둘째라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아니, 오빤 양심이 어딨어? 그렇게 가족들이 자기 위해서 살았던 거 모르나? 아니, 엄마한테 용돈을 줘도 모자랄 판에 아들을 맡겨? 너무 그러지 마. 본인도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더라. 너희 오빠도 속이 말이 아닐 거야. 우리 다들 돈 모이면 오빠 돕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그 사업? 계약 따내겠다고 나랑 동생들한테 어찌나 연락하던지 몰라. 아, 세연님 미용실 일 아예 접었더라? 살만하니까 접은 거야. 엄마 속은 거야. 너무 그러지 마. 오빠도 다 생각이 있을 거야. 열심히 첫째를 욕하는 둘째를 보고 저는 차마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을 첫째 아들에게 넘겼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맡아주고 있는 사실로도 둘째가 화를 내니 그 말을 하면 미국으로 며느리와 손녀딸을 찾아갈 기세라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둘째는 특히 자기가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고 첫째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더욱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자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섬에서 키웠는데 셋째와 넷째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떡하냐고 하며 불만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다 첫째 아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데려가는 건 맞지만 아들은 저보고 같이 서울에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애엄마가 미국에서 딸이 졸업할 때까진 같이 있겠대요. 아들을 그래도 서울에서 학교를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와서 아들 봐주시면 안 돼요? 아들은 저보고 서울에 와서 손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봐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며시 혹시 모은 돈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둘째 딸이 하도 신신당부해서 해녀일을 하며 모은 돈이 없다고 하고 결국 서울로 가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알고 둘째 딸은 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평생 섬에 살았으니 서울에 가서 살고 싶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아들과 손자를 따라 서울로 왔습니다. 손자는 그래도 몇 년 봤던 정이 있어서 저도 쉽게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아들은 본인 말대로 매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서 오로지 혼자 손자를 보는데 확실히 예전과 몸이 달라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손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내내 저는 서울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료로 손자를 봐줬는데 나머지 자식들이 돈 받고 봐주는 거냐고 물을 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중간에 사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둘째와 나머지 아이들에겐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돈 없다고 미국에서 전화와서 우는 소리를 하도 하니까 저는 결국 모아뒀던 돈을 꺼내서 건넸더니 다음부터 계속 돈 달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첫째도 집에 와서 돈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도 말이 많아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손자가 학교에 가면 건물 청소를 하며 조금씩 모아 그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손자가 아들이라 활동량도 많아 돌보는 게 힘들었지만 제 도움으로 인해 첫째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저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손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미국에서 며느리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손녀가 성인이 됐으니 본인은 왔다는데 며느리와 한 집에서 사는 게 눈치가 보였던 저는 다시 섬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사실 서울 살 때 답답하면 가던 바다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손자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야 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하던 바다, 파도 소리도 없고 사람은 워낙 많아서 어딜 가도 붐비고 오히려 혼자 섬에서 살 때보다 서울살이가 더 외로웠습니다. 섬에 와서도 쉬지 않고 해녀일도 하고 다시 생선 장사도 했는데 제가 돌아와도 섬은 그대로였어요. 저를 반겨주는 주민들을 보니까 잘 왔다는 생각도 들고 집에서 바다로 나가 파도 소리를 들으니 마음의 안정도 됐습니다. 둘째 딸이 첫째 아들의 손자를 봐주며 얼마나 받았냐고 묻기에 그냥 적당히 받았다고 둘러대고 저는 다시 해녀로 일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같이 서울에서 살며 느낀 것은 아들이 생각보다 힘들게 산다는 거였습니다. 넷 중에서 제일 똑똑해서 제일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어째 인생이 쉽지 않더라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래도 평범하게 가난하지 않게 사는데 첫째는 서울에 살긴 했어도 확실히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돈을 보내줬는데 그게 부족했던지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던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모가 저에게 남긴 돈이었습니다. 이모는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 자식들이 아닌 저에게 통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먼저 가서 미안하단 말과 함께 이모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이 돈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는 편지를 남기고 돌아가셨죠. 그 돈과 함께 저는 섬에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명절에도 큰아들 부부의 얼굴은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키운 정이 있어 손자를 보고 싶은데 연락하면 바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제 연락이 혹시 아들 부부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워 연락하지도 못했어요. 나머지 자식들이 있기에 외로움은 달랠 수 있었지만 언제나 마음 한쪽엔 큰아들에 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부터 그날따라 바빠서 생선을 옮기고 열심히 일한 뒤 집에 왔는데 누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 딸이 주로 방문했기 때문에 둘째가 온 줄 알았는데 문을 열고 저를 반긴 것은 바로 첫째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하며 급하게 다시 시장에 가서 마감하는 정육점 청년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려 소고기를 사서 집에서 구워줬어요. 애들은 어쩌고 둘만 왔냐고 하니까 아들 부부는 멋쩍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자식이 4명이나 있어도 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기분이 들고 애틋한데 눈앞에서 며느리와 밥을 먹는 장남을 보니 현실이 믿기지 않아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밥을 먹고 잠도 자고 간다기에 너무 기뻐서 옆집에 가서 이불을 빌려오기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이불을 깔고 자기 전에 큰아들 부부와 진지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들은 뜻밖의 얘기를 전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셨어요. 이제 서울로 가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나 엄마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는 거 보는 게 힘들어. 우리 이제 같이 올라가요, 네?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섬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손자를 돌보느라 서울에서 머물렀을 때 그리 좋은 기억만 있던 것은 아니라 아무래도 망설였는데 그걸 눈치챘는지 며느리는 옆에서 저에게 말해줬어요. 이사 가려고 알아보는 아파트에 노인정이 크게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위해서 구청에서 어르신 친구 모임도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미 신청해 놨어요. 어머님은 그냥 오시면 돼요. 저 말을 들으니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터라 아들의 제안은 저에게 기회라고 생각됐어요. 아들은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를 계속 언급했는데 가진 재산을 다 합쳐도 약간 무리여서 일단 집에서 지내다 돈을 모아 이사 가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 불현듯 이모가 저에게 남긴 통장이 생각났어요. 이모는 웬만하면 자식들에게 알리지 말고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했지만 이렇게 섬에서 혼자 사는 저를 데리고 서울로 가서 모시겠다는 첫째 아들 부부를 보니 이 정도는 저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고 장남에게 말하고 누웠는데 사실 속으론 이미 정해진 상태였어요. 다음날 저는 아들 부부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이 통장과 제가 사는 집을 팔아 이사 비용에 보태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흡족하게 웃으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길에 같이 부동산에 가서 집도 내놓고 우리 아들 따라 서울에 가게 됐다고 하니 주민들도 다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장남 부부가 돌아가고 저는 나머지 자식들에게 상황을 알렸더니 둘째는 드디어 오빠가 정신을 차렸다고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고 저는 섬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며느리 말대로 좋은 노인정도 다니고 또 무엇보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았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 병원에 다닐 생각을 하니 황홀했어요. 한편으론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니까 아쉽기도 하고 남편 생각이 유독 많이 나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와서 그렇게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갔고 차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됐어요. 저는 집을 처분한 돈을 아들에게 줬고 아들과 며느리는 웃으며 저를 태우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에 도착하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어느 허름한 건물 앞에 차를 세운 장남은 저보고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했습니다. 어리둥절한 상태로 차에서 내렸더니 저를 데리고 며느리가 상가 건물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아무리 봐도 아파트가 아닌데 이상해서 의아함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심지어 건물엔 엘리베이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허리와 무릎으로 앞에는 며느리, 뒤에는 장남을 두고 올라갔더니 문 앞에는 아주 큰 글씨로 고시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놀란 저를 며느리는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머니, 아직 이사 날짜가 안 돼서 여기서 조금만 계세요. 이틀 내로 찾아올게요. 뭐? 아유, 집에 가 있으면 안 되겠니? 여기 혼자 있기엔 너무 무섭다. 남는 방이 없어요. 금방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집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어차피 곧 다시 집으로 데려갈 거니까 놀라지 말고 여기서 며칠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낯선 서울 땅에서 저는 하는 수 없이 혼자 고시원에 있게 됐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도 며칠 뒤에 다시 온다니까 그 말만 믿고 계속 장남과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고 사장님에게 물어봤더니 한 달치가 결제되어 있다는 말을 저에게 해줬어요. 제가 가진 돈이라곤 손자를 만나면 주려고 몰래 주머니에 넣어놨던 10만 원이 전부여서 그걸로 겨우 편의점에 가서 우유를 사 먹으며 버텼지만 결국 한 달이 지나도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머지 자식들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고 저보고 역으로 연락이 와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말했는데 데리러 올 수도 있으니 꾹꾹 혼자 배고픔도 참으며 아들을 기다렸지만 고시원 선결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들 부부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사장님도 제 사정을 듣더니 진짜 심보가 고약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대신 욕을 해줬으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둘째 딸에게 연락하는 거였어요. 제 연락을 받고 둘째는 바로 저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 한평생 패만 끼친 것 같아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있으니 둘째 딸은 저는 잘못한 것은 없고 이건 다 오빠 잘못이라며 애초에 그 여자랑 결혼한 것부터가 장남의 잘못이라고 역정을 냈어요. 사위에게도 미안해서 눈물만 흘리며 그나마 가까운 막내 아들 집에서 첫째 부부를 제외하고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바로 첫째 아들은 저 몰래 동생들에게 연락해서 저를 모시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나는 큰오빠가 돈 없다고 난리를 쳐서 사실 그동안 4천만 원 빌려줬어. 뭐? 나한텐 형이 누나들이랑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기에 나도 5천 빌려줬어. 미치겠다. 나는 동생들한텐 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6천 빌려줬어. 저 몰래 나머지 자식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갔던 첫째는 갚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업을 하는 거래처도 다 막내 아들의 친분이었고 저 돈들은 며느리와 둘이 생기는 족족 말아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결국 이모가 저에게 남겼던 돈까지 다 장남이 가져갔다고 말하자 자식들은 분노가 차올라 다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베푼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뜯어간 적만 많으니 다들 화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식들은 저를 고시원에 버린 것은 진짜 하늘도 노할 일이라며 장남을 비난했습니다. 급기야 막내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당장 자기 큰형과의 거래를 끊으라고 역정을 냈어요. 내가 형 잘되라고 그렇게 밤낮도 바꿔가며 거래처 물어다 줬어.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돈만 빌려갔어. 사람이 저래도 돼? 저는 막내를 키우며 저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정도로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키우려고 고생한 엄마를 고시원에 버리는 건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될 짓이라고 자식들은 화를 냈습니다. 딸들은 저를 앞세워 첫째 아들의 집에 갔는데 이미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고급 아파트라는 말만 들었지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기에 자취를 감춘 첫째를 찾는 것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막내가 거래처를 다 끊었으니 분명 연락이 올 거라고 했고 그 말은 정답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니 자식들에게 돌아가며 연락이 왔는데 무려 가식적으로 제가 사라졌다고 걱정된다며 돈을 요구하더래요. 둘째가 웃기지 말라며 엄마 고시원에 버린 거 모를 줄 아냐고 했더니 당황한 첫째는 잠시 거기에 머무르게 한 거지 버린 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했답니다. 오해가 아닌 것은 우리가 모두 아니까 다들 무시하며 알아서 잘 살라고 돈을 갚으라고 법적 소송을 걸게 됐어요. 첫째 부부는 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며 미국에서 공부하는 손녀가 돈이 없어서 들어오게 생겼다고 제발 소송을 취하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장남에게 있던 정도 다 떨어졌고 나머지 자식들도 첫째를 외면했기 때문에 끝내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장남은 또 연락이 와서 며느리가 암에 걸렸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빌었는데 처음에 저는 저 말이 또 우리를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며느리는 암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도 며느리가 안쓰럽지 않았고 결국 부족한 돈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한 손녀도 보고 싶지 않았답니다. 장남은 막내를 찾아가서 제발 거래처 한두 개만 달라고 빌었다던데 막내는 형이 사람이면 엄마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네요. 장남에게 배신당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머지 자식들이 저를 돌봐줘서 저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고 이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둘째가 저에게 다시 섬으로 갈 거냐고 물었는데 제 대답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첫째가 저를 버리고 저도 혼자 생각이 많았는데 여생은 남편이 자랐던 곳에서 삶을 보내려고 해요. 둘째 딸도 그 지역에서 사위랑 살고 있었고 가족도 있고 섬도 가까우니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장남은 우리의 외면에 계속 미안하다고 빌고 있는데 아무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나마 사업 때문에 연락을 제일 주고받는 막내 말로는 그 고급 아파트도 팔고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결론은 지금 다 망해서 반지하 한 칸짜리 방에서 넷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장남이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도 저도 마음이 다친 지가 오래라 안쓰럽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오히려 저 일이 있고 나서 나머지 자식들은 더 자주 모이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니 참 뿌듯합니다. 손주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작은 아이들을 키우려고 혼자 섬에서 고생했던 젊은 시절의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돌아가신 이모부와 이모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참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둘째 딸이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기억은 있고 남은 인생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자고 했기에 그러려고 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잘 들으셨을까요? 이 얘기를 주변에 하면 다들 저한테 잘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게 산 사람도 많고 또 지금도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힘들어도 가족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고 저는 지금도 나머지 자식들을 보며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